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미국 선거 개표가 순조롭게 좀 진행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 듯합니다. 우선 간밤 미증시만 보게 된다면 시장은 대통령에 누가 당선이 되든 증시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훈풍,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 선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악재에 너무 예민하고 호재에는 좀 너무 둔감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은 하나의 불확실성이 또 해소가 되고 이제 펀더멘탈에 더 근접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켓나우 1부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저희 특집 대담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닝 체크도 역시 미국 대선 관련된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해리스 후보와 이제 트럼프 후보 이렇게 사진이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 현재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워낙에 지난 선거 과정이 초박빙의 판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은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요. 사실 끝나고 나서도 개표가 완료되고 나서도 최종 승자가 발표될 때까지는 뭐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2주까지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번 선거가 워낙 박빙했느냐, 얼마나 박빙했는지를 다시금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결과를 우리가 뭔가 간절히 알고 싶을 때 찾아가는 데들이 있습니다. 뭐 점집들이 대표적인 예죠. 뭐 점쟁이 찾아가서 뭐 물어보는 이런 것들이 참 우리 문화에서는 뭐 많이 익숙한 그런 문화이기도 한데, 자, 미국에는 점쟁이를 능가하는 그런 이 미 대선 관련된 예측 관련해서는 쪽집게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한번 볼까요? 미국 아메리칸대 석좌 교수로 있는 앨런 리트먼 이제 교수인데요. 자, 이분이 지난 미국의 대선 10번 중에서 9번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과연 이 교수가 누구가 승리할 것이냐, 이걸 예측할 것이냐 상당히 좀 언론에 미국 전역이 다 큰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에 리트먼 교수의 선택은 해리스였습니다. 해리스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리트먼 교수가 그냥 내 기분이 그래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리트먼 교수가 13개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대권 열세 13개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표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집권당의 입지, 하원 확보 여부부터 대선 경선 현직, 제3후보, 장당의 경제 성과 등등등 해서 총 13개의 이런 조건을 가지고 여기에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따라 누가 승리할 것이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보통 과거의 사례를 보면 8개, 민주당의 후보가 8개 이상에서 유리하면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승리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트먼 교수도 해리스 후보가 이 13개 조건 중에서 8개에서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을, 그런 좋은 예측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한 건데요. 과거 사실 10번 중에 10번을 다 맞췄다고 그래도 이번에 또 맞출 확률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한 번도 못 맞췄더라도 이번에도 또 못 맞출 것이다. 역시 또 100%의 확률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뭔가 이런 초박빙의 어떤 그런 선거 결과를 예측한다는 건 그만큼 좀 어려운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번에도 리트먼 교수의 예측이 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역대 최고 수준의 초박빙 승부였던 만큼 그 후유증이 그만큼 클 수도 있다.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시장의 변수로 일단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 미국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일단 ISM 서비스업 자체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의 경제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은 힘을 실어줬고요. 그 외에도 대선과 관련된 긴장감도 있지만 또 의외로 기대감까지 함께 불러일으키면서 다우와 나스닥, S&P 500은 모두 오름폭을 보인 채 오늘장 마무리가 지었습니다.
자, 드디어 우편과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된 이후에 개표까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사전 투표가 8천만 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민주당의 참여율이 40%, 공화당이 39%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는 NBC의 여론조사였고요.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해리스와 트럼프가 49%로 박빙의 승부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8시쯤이 되겠죠. 켄터키와 인디애나주 일부에서는 투표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표와 관련돼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증시 자체는 이날장에서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황은 어떠했을지도 종목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드디어 오늘은 시원하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대 지수 상승이 나왔고요. 다우존스에 편입된다라는 소식이 어제장에서도 강력한 상승 트리거가 되어졌는데 오늘장에서 추가적인 2%의 상승을 보이면서 시총 1위 다시 한번 탈환에 성공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 마무리가 됐는데 2월 이후로 가장 약한 월 매출의 성장세가 보였다라는 다소 부진한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월가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던 상관없이 수혜주는 테슬라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4%대까지 상승 흐름을 키워갔는데요. 다만 장 막판에는 약간의 힘을 잃은 모습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3% 이상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자, 대선이 실시간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 꼼꼼하게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일단 월가에서의 예측치를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골드만삭스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러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거는 해리스가 당선되고 나서 상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골고루 나눠 갖는 게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가능성에 확실시가 된다면 오히려 지수는 1.5%까지 하락할 수가 있겠고요. 경기 민감주 대신에 방어주나 수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5%의 가능성이긴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상하원도 모두 공화당이 가지고 오게 된다면 이 모든 시나리오 안에서 S&P 500 지수는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겠고요. 3%대 지수 상승과 함께 금융주나 국내 소비주가 강할 수 있다는 거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월가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도 해리스 당선 쪽에 조금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실시간 개표 상황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언제쯤 우리는 이 결과를 알 수 있게 될까요? 사실은 만약에 이 윤곽만 뚜렷한다면 오늘 오후면은 알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워낙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안에 알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뚜렷한 윤곽이 나오기까지 4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다라는 관측이 상당히 많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열흘 이상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3일 기준이긴 합니다만 미국 대선 주별 선거인단의 확보 예측 현황을 보시면은 해리스가 여전히 우세한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경제적인, 증시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월가에서는 일시적으로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연말까지는 긍정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일단 대선을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단기 하방 변동성에는 주의를 꼭 해보시고요. 그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고 전략을 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선과 함께 여러 가지 변동성 실시간으로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주요 변수들과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 특집 대담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오늘은 폴공 루거 센터 선임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현지의 소식에 좀 더 국내보다는 환한 분이셔서 저희가 조금 더 현지 쪽 얘기를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옆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에 들으셨다고요? 네, 일요일 날 들어왔습니다. 예, 시차 적응도 안 되셨을 텐데. 예, 시간이 뭐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연구원님한테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윤재 앵커도 개선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인 이 부분에 대한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워낙 선거를 여러 번 그쪽에서 치러본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번에 초박빙이니까 결과가 확정적으로 나오는 거는 예전보다 늦어질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매직 넘버라는 게 알다시피 선거인단표 270표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두 후보가 어느 콤비로 270을 달성하는지에 달려 있어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쯤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시간으로 1시요? 네, 그러면 동부 시간으로는 저녁 11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쯤은 특별히 동부 뭐 몇 개 경합주, 네. 미시간,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은 결과가 들어온 상태이고 네, 네. 그걸 감안하면은 바람이 특별히 어느 쪽 바람이 분다면은 확실하게 불나면 네, 확실하게 불으면 진짜 그때는 맞출 수 있고 그래도 두 캠프에서 계산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 세 개 주에서 네, 네. 저기 어느 정도 윤곽은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외로 물론 최종 뭐 이제 누가 네. 승자다라고 공식 발표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뭐 일주일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네. 대략 이번에는 누가 이겼네 정도는 우리 시간은 오후 1시 정도면 어느 정도 그렇죠. 윤곽이 나올 수 그 있다. 대신 이제 폭스 뉴스가 지난 2020년 대선에는 좀 정확히 맞춘 기관 그랬어요? 매체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은 아마 토요일까지 이어가지 않을까. 동부 시간은 토요일, 그리고 한국 시간은 일요일까지 가지 않을까. 지난 4년 전보다는 좀 하루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면 빠르면 대략 윤곽은 우리 시간 오후 1시 정도인데 네.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정도 돼야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그 연구원님께서 국내 칼럼 한 신문 칼럼에 쓰신 내용을 보니까 이게 좀 우리하고는 조금 선거 문화가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선거운동 막바지에 각 캠프들이 선거운동 관리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는 좀 낯선 용어긴 한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선거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할 때 어느 후보 캠프 쪽이 더 선거 관리를 막판에 잘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네.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두 캠프 마지막 하는 전략을 따지면 좀 실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두 쪽 다. 예. 해리스 캠프에서는 특별히 마지막 한 달 정도는 공화당 표를 끌어오려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네. 좀 저는 그게 좀 시간 낭비라고 투자 낭비라고 좀 생각했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전략은. 왜냐하면은 공화당 표를 끌고 온다는 거는 사실상 보면은 플러스 2거든요. 네, 네. 한쪽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쪽 한 표가 얻으니까 플러스 2로 되는데 사실상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을 끌고 오는 것보다는 더 전략상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은 그렇게 끝에 가서는 그렇게 진짜 엄청 투자를 했어요. 예. 사실상 예. 그 투자 가지고는 사실 좀 요즘 안 따라주는 개파들, 민주당의 개파들을 챙겼어야 되는데 오히려? 공화당 뭐 트럼프를 네. 좀 싫어하는 공화당 멤버들을 스카우트해 갔다는 거는 좀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그러면은 트럼프 쪽은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 쪽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좀 집중을 못 하시는 분이잖아요. 트럼프 선대 본부 지도부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집중을 못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중 못 하는 사람은 학원에 몇 시간씩 갖다 두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여가지고 그분이 좀 많은 사고를 치고 다녔지 않습니까? 지난 몇 주 동안. 그래서 선대 지도부에서는 그 정리를 하는 뒷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지금까지 이 상태에 온 거죠. 예, 결국은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선거 막판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두 후보 다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공화당 쪽 캠프에서는 니키 헤일리. 예, 니키 헤일리 전에 주지사. 유엔 대사하고 네, 예, 그리고 예. 사실상 공화당의 경선에서 제일 끝까지 맞아요. 버틴 후보인데 또 여성 후보고. 네. 근데 그분하고 결국 끝까지 유세 현장에 손잡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도 아쉽죠. 아. 선대 본부 캠프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이쪽에서는 어쨌든 여성 후보니까 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해리스가 있는데. 나와서 여성표를 더 끌어당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아, 그런 그래서 부분도 니키 있었군요. 헤일리를 이제 스카우트 못한 게 지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외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리스를 밀어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런 어떤 분석이 국내 언론에서 나왔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해리스 캠프에서는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사실상 그 선대 본부의 거의 99%의 저기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자리를 지켰고 어느 정도 지도부만 조금 몇 명 교체한 예. 뿐이지 사실상 그 델러웨어에 있는 해리스 선대 본부는 거의 바이든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사실상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니었죠. 그럼 사실상 이제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뒷단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그럼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국내에서 조금 오해를 했던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하 양원 선거도 동시에 이번에 진행이 되잖아요. 하원은 다 바뀌고 상원은 이제 일부가 바뀌는 그런 건데 지금 나오는 예측은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갈 것 같다. 하원은 민주당이 조금 앞설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나오는데 네. 어떻게 봅니까? 현재에서도 이렇게 판세를 그렇게 보시던가요? 네, 상원은 아마 공화당한테 뒤집힐 확률이 제일 높고요. 네. 진짜 큰 해리스 바람이 불지 않은 한 저기 공화당은 상원을 챙겨갈 것 같고 하원은 좀 진짜 경합주들처럼 박빙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22개 하원석 가지고 지금 아마 끝까지 치열한 싸움을 벌릴 겁니다. 그 흔한 말로 레드 웨이브, 그러니까 네.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는 이 레드 웨이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레드 웨이브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네.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좀 높죠.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상하 하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레드 웨이브가 나타났을 경우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해서 그걸 추진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상하 이번 대선은 누가 이기냐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상하 양원 누가 과연 가져갈 것이냐 지금 연구원님 예측대로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실제 현실화될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 싹 다 가져갈지 이 부분도 좀 이번에는 같이 관전 포인트로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선거와 관련돼서요. 혹시 뭐 생각하시는 이게 좀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마 한쪽에서 소송 거는 거? 많은 저기 불복 소송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면서 아마 벌써 이미 몇백 명의 변호사들이 각 주마다 배치돼 있는 상태이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저기 선대본부에서 지시만 내려오면 이제 소송을 시작할 거, 제기할 거고 이미 벌써 100개의 저희 소송 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네네.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거 결과를 뭐 흔한 말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뒤집을 있다. 거보다는 그냥 브레이크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시간의 여유를 주면서 한쪽에서 좀 뭐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는 선거 얘기에서 대선 결과에 따른 이제 미국의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부분으로 이제 대화의 주제를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해리스 후보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바이든 정부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네. 뭐 대단한 정책적인 큰 변화가 있을 것이냐를 보는 예상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뭐 그거는 비단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좀 먼저 시간을 좀 더 안배를 해서 여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경우, 당선이 됐을 경우에 어떤 가장 큰 변화가 예상이 되십니까? 아마 제일 가장 큰 변화는 인사죠. 이 워싱턴에 오래 있다 보면은 인사는 정책이라는 말은 다 충분히 이해하는 건데 네네. 1기랑 달리 인사가 이번엔 진짜 다를 겁니다. 네. 1기 때만 해도 진짜 갑작스럽게 아무도 예상 못하게 저기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으로써
사실상 정무직을 4천 명을 예. 임명해야 되는 그런 새 대통령이 4천 명이 없었던 거예요. 임명할 예. 만한 예. 4천 명. 자기 사람이. 네, 자기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1기 때 좀 많이 힘들었죠. 네.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2기는 진짜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4천 명은 다 자기 사람이 될 거고 자기 위주로 모든 정책은 다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마 1기랑 제일 큰 변화일 겁니다. 인사. 일각에서는 그림자 정부, 뭐 딥스테이트라고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번에는 완전히 근절시키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뭐 어젠다 47이라고 하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집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일부 담겨 있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잘라버릴 거야. 사실 예전에 어프렌티스에서 얘기했던 식으로 그냥 네. 뭐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얘기하는데 네. 이게 그러면 우리 정서는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뭐 대통령이 되면 자기 사람들 많이 심는 건 맞긴 네. 합니다. 뭐 낙하산이라고 해서. 네. 이게 그렇게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아예 보장을 받은 상태에서 이게 받은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공무원법은 있죠. 어. 그러니까 한국과 같이 공무원 거의 19세기에 저기 생긴 예. 공무원법이 있어가지고 사실 공무원들을 쉽게 자를 수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피곤하게 만들 수 있죠. 그 위에 한 층을 정무직 사람들을 상관들을 깔아가지고 그냥 그분들이 못 살게 굴어가지고 못 버틸 때까지 그냥. 그거는 우리랑 다 똑같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일단 대통령이 돼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첫 임기를 그때 거쳤었는데 그때랑 혹시 뭔가 좀 변화가 예상이 되십니까? 이제는 초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트럼프 그렇죠. 후보는 벌써 4년을 했고. 대통령 유공험자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남은 4년 동안 2기에는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는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속도는 더 빠를 것 같고 그리고 그분도 어느 정도 2기 때는 자기 레거시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좀 많이 집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거시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일기 때처럼 그렇게 좌충우돌 누구도 예측 못할 정도로 그다음에 대부분의 전 세계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위터에다 뭐 올리느냐 그거가 취재의 가장 중요한 방식 어떤 수단이었는데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똑같이 뭐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네. 뭐 예측하기는 어렵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분명히 뭐 법안이든 네. 뭐 성공 못해도 정책이든 네. 추진할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세부적인 그런 항목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자기가 되면 바로 푸틴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뭐 트럼프가 친 러시아 쪽 이 얘기는 뭐 일기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그때랑은 많이 달라진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그때처럼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당선되고 취임 전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거라고 이미 트럼프 후보는 말을 했으니까 네. 그건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푸틴도 따라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크라이나야말로 아시다시피 좀 러시아한테는 강국한테는 좀 망신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네, 네, 되게 네. 어렵게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저기 아무것도 거의 뭐 우크라이나 땅이 20%밖에 못 차지한 그런 상태니까 그분도 이 기회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엑시트 청구가 될 수 있다. 엑시트 스트래티지로는 좀 좋은 기회가 되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젤렌스키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은 속내는 네. 둘이 바라는 바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 문제는 만약 트럼프가 된다고 그러면 네. 취임이 내년 1월인데 그 전에 상당 부분 전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사실은 국내 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좀 많은 기업들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되네요. 또 하나가 역시 중요한 게 대중국 정책, 외교 관련돼서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우리 경제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데 기본적으로 좀 관세를 무조건 뭐 세게 더 때리겠다, 보편 관세 뭐 부과하게 등등등 굉장히 강경 정책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강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계속 이게 자기 공약대로 추진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지금 캠프에 가 있기 때문에 머스크가 중간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이 주석 간의 관계에서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을 굳이 한 명을 뽑는다면 머스크가 아니고 트럼프죠. 사실상. 본인이? 네, 본인이 나서겠죠. 중간에 머스크 같은 누가 됐든 안 끼울 거다. 그렇죠. 자기도 그래도 뭐 딜 메이킹을 되게 좋아하는 그렇죠. 사람이고, 그리고 시진핑하고도 협상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네. 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힘들어하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 내고 하는 차원에서는 갑하고 갑으로 내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시진핑하고는 혼자서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분도 그 중국과의 무슨 빅딜이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의 성공작이다. 네. 레거시 아이템으로 여기겠죠. 오히려 아까 네. 말씀했던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되고 난 다음에는 또 대통령하기는 어려우니 자기 그렇죠. 레거시를 생각을 할 거다. 네. 그러면 오히려 중국과의 지금의 이런 굉장히 강대강 대치 구조가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아시다시피 워싱턴은 좀 단중 정책이 좀 여야가 힘 모아서 예, 좀 손잡는 거잖아요. 의회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네. 대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까지 간 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걸 유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죠. 결자 해지를 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계속 미국이 비롯한 서방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좀 차단하고 이래주는 게 중국과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제조업 측면에서 많이 이제 산업적인 측면이 겹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반사익이 좀 클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말씀하신 예상대로 오히려 트럼프가 더 중재자가 돼서 자기가 시작했던 걸 결자해지를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우리한테는 조금 여러 가지로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사실상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려면은 어느 정도 중국이 을이라는 입장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시진핑은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이 사과 관계가 분명해져야 네. 되나? 그래서 자기는 그냥 시진핑은 분명히 자기는 상대방이 그냥 1대1로 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보는 관점에서는 중국 경제가 되게 힘들어하고 네. 그리고 일기에 겪은 경험도 있으니까 시진핑이 뭘 갖다 바칠 거라는 예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시진핑이 지금 이제 3기 이제 시작을 이제 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는 되게 안 좋고 네. 그것 때문에 시진핑이 굉장히 좀 중국 내에서도 조금 뭐 위기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실업률도 굉장히 좀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진핑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조금 뭐 자존심이 좀 떨어지더라도 네. 트럼프한테 손을 내밀 수도 있다, 벌릴 수도 있다. 그렇죠. 아, 사실상 시진핑은 좀 숨 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변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만도 드네요. 자, 이제 해리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그랬을 때 지금 바이든 정부 때와 뭐 특별히 변화가라든가 뭔가 좀 바뀌는 거라든가 혹시 이런 게 예상되시는 게 있으십니까? 아마 우선 제일 중요하게 여길 거는 경제, 미국 경제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죠. 그게 이제 제일 우선이고 예. 사실상 해리스 당선인이 이제 당선되면은 미 의회가 누가 다수당이냐에 따라서 정책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길을 갈 수 있는데 네. 뭐 민주당이 다 상하원을 다 잡고 있으면 좀 여유 있게 그렇겠죠. 정책을 미룰 수 있고 공화당이 다 잡고 있으면 좀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런 걸 해가지고 몇 가지 길을 갈 수 있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해리스의 선거 공약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경제 쪽과 관련돼서 예상을 하는 바는 소위 말하는 친환경 쪽, 뭐 2차 전지가 됐고 뭐 배터리도 되고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화도 이런 이 친환경 쪽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뭐 그거는 트럼프한테도 마찬가지 갈 길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바이든 정부 때도 이미 하고 있는 이런 친환경 정책들이 더 가속화될 그렇게 일단은 예상을 해도 되겠군요. 네, 그거와 이어 아마 트럼프의 그림자도 좀 염려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바이든도 4년 동안 저기 추진한 것 중에서 아마 역사가 기억해 줄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반중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중 정책이라는 건 사실 트럼프 시대에서 시작된 그렇죠. 거고 네. 이어간 거잖아요. 네, 네. 이어가지고 사실상 바이든 정권도 중국 경제가 무릎 꿇게 만든 이유가 바이든이 트럼프 정책을 이어가서 그런 거고. 네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당선이 되면은 재선을 바라보면서 아마 불법 이민 정책도 어느 정도 트럼프 쪽에서 빌려가지고 저 바이든 때보다 좀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정책을 왜냐하면은 취할 수 있다. 그 불법 이민 정책도 어느 정도 민주당이 공화당 쪽으로 따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그림자가 두 정권, 바이든 정권하고 해리스 정권이랑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흔한 말로 좀 사실 해리스가 이번에 미국에서 공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리스는 좌파야. 사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을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소위 말하는 중도 쪽으로 네. 옮겨갈 정책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민심도 그만큼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 그 몇 지금 년 사이에. 그런 만약에 테리스의 정책이 중도 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민 정책이 있겠고 경제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좀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됐을 때 대표적인 수혜지가 에너지 쪽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뭐 석유라든가 뭐 셰일 오일, 셰일 가스 같은 이런 어떤 에너지 관련된 이런 정책도 트럼프 쪽에 어떤 그림자가 더 뒤로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를테면 글로벌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약간 하강 압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해리스 했을 때는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됐고 아까 이제 트럼프 때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여쭤봤기 때문에 아예 이제 해리스가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외교 안보 정책 큰 변화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해리스가 그러니까 당선이 됐을 되면요. 뭐 이제 해리스가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는 미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미 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는 지원금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공화당이 다수당이면 특별히 네. 저기 미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이 대통령 되면과 다르죠. 그렇다 그러면은 어쨌든 트럼프 됐을 때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또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북한군 또 참전도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전쟁도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지원금 받는 건 좀 점점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 전쟁은 뭐 네. 트럼프가 바로 종식한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결국 2025년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종식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그렇게 되겠군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아예 트럼프의 이 글로벌 외교 안보 정책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네. 뭐 유럽이 됐든 어디가 됐든 계속해서 좀 충돌을 해서 빚어왔던 거잖아요. 갈등을 네. 빚어왔던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난 일기 때와 마찬가지 이번에도 이런 약간의 다른 나라와의 약간 갈등 구조,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게 계속 여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아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미칠 영향을 좀 살펴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은 역시 이건 또 두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 쪽에 미칠 영향, 뭐 그게 경제든 산업이든 정치든 외교든 일단 영모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어떤 변화는 어떤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큰 변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기를 겪은 한국은 어느 정도 쇼킹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일기랑 달리 진짜 일기는 트위트 하나로 정책이 바뀌고 그랬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예.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정재계가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이미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얘기예요. 네. 이걸 지난번처럼 또 뭐 물고 늘어져서 이제 뭐 2배로 올린다, 뭐 3배로 올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일기 때도 일본 같은 경우는 방위비 그 주둔비가 뭐 2배 그때 올랐었던 굉장히 많이 올랐던 기억이 좀 얼핏 나거든요. 우리도 많이 올랐었고 그러면은 이 방위비 문제가 다시 한국에서 또 이슈가 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 이슈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한테 꽂혀 있는 거.
마음을 못 바꾸는 이슈니까 네. 그것도 한국에서는 좀 인정해야 되는 거고 네. 좀 설득하려는 생각은 그만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올려달라는 대로 다 올려줘야 된다. 2배든 3배든. 어느 정도 맞춰줘야죠. 이 방위비 주한미군 방위비 부분 이 문제를 트럼프가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게 왜 우리가 너네 지켜주는데 그 이상의 너네들 돈을 내야 돼. 이 논리 외에 다른 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자기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주장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도움을 너무 받고 있고 너무 안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뭐 도와주지 않는다. 예. 뭐 나토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국방비 예산 그 30몇 개 나라는 국방비 예산 2%도 도달 못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끌어 가주는 건 이해하지만 혼자서는 못한다. 네. 네, 그런 게 좀 자기 뭐라 그러지? 자기 생각은 뚜렷하죠. 그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좀 계속해서 그 선거 기간 중에 얘기 나왔던 거는 내가 이기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고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지원해줬던 그 어떤 지원금, 군사비 이런 것들 유럽한테 다 받아내겠다. 너네가 그 돈 충분히 내가 납득할 만큼 안 주면 나도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에이 어떻게 미국이 나토를 탈퇴해? 나토를 만든 게 미국인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는 가능하다. 그렇게도 봐야 됩니까? 유럽의 수도마다 다 그걸 알죠. 그래서 너무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유럽에서는 밤새워서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나토 탈퇴가 정말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 거군요. 뭐 트럼프 2기 때는 가능한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올해 아마 연구원님께서도 이제 들으셨었겠습니다만 상반기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방산 관련 이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오르고 뭐 실적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네. 유럽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의 방위를 뭐 대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어떤 방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제 더 많은 돈을 투여해서 이제 해야 될 상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렇게 사실 생각하면 너무 이해타산적일 수 있긴 한데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죠. 예전에 미군 지원으로 받던 무기들은 이제 따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럼으로써 한국 방산 회사들이 뭐 기회를 찾을 수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뭐 방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네.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 나토의 무기 체계가 미국의 무기 체계랑 같잖아요. 또 우리 미국 체계는 또 미국이랑 무기 체계랑 같고 그래서 뭐 자동차 장갑차든 그 전차든 뭐 대포든 심지어 포탄 그 지름도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 우리 방산업체들한테는 확실한 수혜주로서 이거는 분명하게 봐도 되겠다. 네,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경제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칩스법, IRA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들을 다 폐기하겠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내용도 어젠다 47에 들어있긴 한데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1기 때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요, 오바마 8년에 법안들, 레거시를 진짜 폐쇄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충분히 바이든 4년 동안 뭐 IRA든 칩스든 저기 폐기할 의지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폐기가 가능합니까? 뭐 IRA는 폐기는 가능하지만 네. 특별히 지원금 그런 거는 보조금 그런 거는 폐기할 수는 있지만 칩스 같은 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이제 연구원님한테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저희가 앞서 나왔던 이런 다양한 얘기들은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라든가 대한민국의 기업들한테 미칠 영향들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사실 좀 트럼프 중심으로 왜냐하면 트럼프가 됐을 경우 여러 가지 변화가 클 거기 때문에 트럼프 중심으로 여쭤보긴 했었는데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경제, 우리 산업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 미국의 이런 대선과 관련돼서 어떻게 이제 향후에 대응을 하는 게 어떤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2, 3년 전에 겪은 IRA 법안
통과와 많은 배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한국 정부랑 재계에서는. 예. 그래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손을 잡아야 된다. 코디네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교훈 중 하나잖아요. 네. 아마 그거는 특별히 트럼프가 되고 뭐 IRA법 뭐 폐쇄한다 그러면은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네. 정재계가 이거는 혼자서 못 하니까 네. 한 회사가 한 대기업이 혼자 못 이겨내는 이슈니까요. 이번에는 좀 더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안 하고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한 일주일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르면 이제 오늘 오후에 연구원님 말씀대로 윤곽이 드러날 거고 늦어도 일주일 정도면 확실하게 이번 주말쯤에는 윤곽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우리 기업들 뭐 대비 잘 하고 있으시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특집 대담 루거센터 폴공 연구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 두 가지 살펴보죠.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페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 있다면서 만만치 않은 업황과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리포트였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매출액은 1,800억 원대, 영업 손실은 7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다만 시장 컨센서스 눈높이에는 부합하는 실적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죠. 결제사업부 그리고 금융사업부입니다. 먼저 결제사업부에서는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이 점이 많이 아쉬웠고요. 또 금융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서비스인 대출 그리고 보험이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를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3분기에는 TMF 사태로 인해서 일회성 대손 충당금이 300억 원가량 발생했고 여기에 따라 단기 순손실은 적자폭이 확대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목표 주가는 매기지 않았고요. 또 기존 의견인 중립을 유지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뒷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제사업부 한번 확인해보죠. 2024년 들어서 매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올해 들어서 결제사업부 성장률 큰 폭으로 꺾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장 자체의 매크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이 둔화하는 데 따라 영향을 받은 거죠.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들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결제를 많이 해야 결제사업부가 성장하는데 내수 소비가 불경기였던 만큼 온라인 소비 시장도 활성화되지 못했던 탓입니다. 특히 결제사업부는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많이 리스키한 상황인데요. 전자상거래 둔화가 지속된다면 2025년에 이 성장률, 시장 실적 전망도 낙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제사업부에서 롱테일, 소매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융사업부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증권 그리고 보험 같은 주요 서비스 부분에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카카오페이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성장세가 좋은 금융사업부 서비스를 내년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결제사업부의 반등이 중요한 상황이죠. 회사 외형이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하락으로 반전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의 개선이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도 흑자 전환을 낙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카카오페이는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황이 크게 반전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수적 시각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내수 소비주인 롯데칠성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고요. 국내 법인 실적은 아쉽고 해외 법인 실적은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네요.
마찬가지 3분기 실적부터 확인해보면 3분기 매출액이 1조 650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7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장 시장의 눈높이는 조금 하회한 흐름이었는데요. 이유는 국내 법인에 있었습니다. 음료 부문도 주류 부문도 향후 실적 개선세는 기대가 되지만 일단 3분기에는 계속해서 침체된 실적을 내놨기 때문이죠. 주요 국내 사업 부문이 부진했고 반대로 주요 해외 법인의 실적은 개선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이 서로를 상쇄시키면서 목표 주가는 18만 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살펴보시죠. 자,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 사업 확인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수 소비가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이고 또 시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해외 법인에서는 성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추세가 3분기에도 확인이 됐던 탓입니다. 롯데칠성의 2028년 실적 목표를 확인해보면 향후 4년 안에 해외 사업 비중을 45% 이상으로 확장하겠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좋지 않은 점 일단 단기 실적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확실합니다. 2024년 영업이익 가이던스에 대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하향 조정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기존 전망치는 2,600억 원, 2,500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내겠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이번에 2,200억 원으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내수 소비가 부진하고 또 회사 내부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경영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게 하향의 이유입니다. 다만 NH투자증권에서는 이미 보수적인 전망치로 주가를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의 하향치, 하락폭은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동사의 긍정적인 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 실적이 부진할 거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향후 해외 사업 실적이 얼마나 더 개선이 되느냐, 그리고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부채 비율이 실제로 개선이 되느냐 등의 지표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대선 결과를 앞두고 기술주 강세에 큰 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 나스닥은 물론이고 S&P 500 지수까지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애플을 제치고 다시 시총 1위를 재탈환했는데요. 테슬라와 인텔 등 다른 기술주들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어제 이제 다소 약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은 어느 정도 반등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기술주 쪽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에는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4차 산업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어제 2차 전지 관련주 한 종목 공략해드린 만큼 오늘은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공략을 해드린 종목이고요.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인데요. 움직임이 몇 번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후 다시 조정을 받고 재상승이 가능한 위치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물론이고 자회사인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중으로 출시가 되면 지금 인기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경영권 분쟁 관련 뉴스가 나오면은 급등 움직임이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49분 54초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켓나우 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마켓나우 일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분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 신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선거 미국의 이제 개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저도 계속 사이트를 좀 보고 있는데 아직 뭐 대통령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올라오는 게 없고 상하원 내용은 일부 나오는데 좀 상원은 공화당이 좀 많이 가져가고 있고 하원도 좀 공화당이 아직은 뭐 초반이긴 한데 조금 우세한 걸로 나오고 주지사 선거도 같이 있는데요. 주지사 선거는 이제 민주당이 조금 더 앞서는 거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뭐 이제 개표가 진행 중 초반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서 폴공 선명권 얘기는 우리 시간으로 1시쯤이면 대략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예상도 좀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탑3 들어봐야겠죠. 박수범 대표 오늘 탑3 뭡니까?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미 대선이 뭐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미국 대선이 지금 이제 빠른 결과가 나오는 게 또 우리 증시에 좀 안정적인 신호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늦으면 늦을수록 변동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빠르게 좀 나와줬으면 하는데 아무튼 해리스랑 지금 이제 트럼프의 정책들이 좀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리스는 이제 중상층을 좀 더 확대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 인하라든가, 뭐 대기업들을 계속해서 이제 대기업들에 대한 이제 감세 정책을 계속해서 펴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친환경적인 기업들 위주로 해서 뭐 주가 또한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상당히 좀 큰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뭐 전통 산업,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도 뭐 지금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미국의 선행 지표가 긍정적인 신호를 좀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10월 ISM 서비스업 PMI가 56이 나왔는데 2년 반 내 최고라고 하는데 원래 예상은 이제 52.8 정도 되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여기에다 지금 미국의 10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또한 55로 예상보다는 이 부분 좀 예상보다 조금 하이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소비 지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현재 10월달에 지금 현재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비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해석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봐야 될 게 이제 중국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좀 산업이 좀 패턴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그저께부터였죠. 그저께부터 지금 현재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나오냐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해 종합주가 지수 좋았고 십자도 좋았고 항생도 좋았고 중국 지수들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그 흐름에 있어서도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장중에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또한 어제 뭐 생각보다는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고 오늘 또한 지금 현재 동시효과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좀 플러스로 다들 좀 시작할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뭐 차익 매도 물량도 아침부터 좀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양호한 주가 움직임 좀 기대해 보면서 좀 대응해 나가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의 탑3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뭐 투표권이 없는 우리나라 사람끼리 오늘 하루 종일 싸울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열심히 댓글 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싸워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첫 번째로 경영권 분쟁 관련주 재급등입니다. 고려아연과 예림당이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고려아연 사태가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나서서 지금 증권사의 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 사태까지 지금 번졌습니다. 이제 고려아연의 MBK 파트너스의 그 금융회사들끼리 다 끼어고 금감원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는 주가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쩐의 전쟁이고 여기다가 법적인 문제까지 들어와서 더욱더 복잡하게 되어서 하루의 움직임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지분을 넓히려고 최윤범 회장이 시도를 하다가 이것이 또 무산되는 지금 바람에 무산될 기대감에 오히려 지금 주가는 또 오르는 자, 이 변수가 하나 나올 때마다 정말 확확 튀는 움직임들. 자, 물론 이런 다이나믹함을 즐기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못하다가는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재미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참여하시는 거는 마음이지만 굉장히 회오리가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펄어비스가 드디어 신작이 나오는가. 우리가 벌써 그 도깨비의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서 야, 저런 게임이 우리나라에 나온다고 한 지가 지금 2년이 됐나요?
도대체 언제 개발이 된다는 건지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일단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드디어 이번에는 진짜로 이 게임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게 항상 딜레마죠. 맨날 나온다고 했다가 우리가 개발이 연기됐다고 해서 분기를 뒤로 밀어버리면은 3개월이 밀려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게임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탈 이외에도 이런 시점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붉은 사막이 거의 지금 한 90% 이상 이거 이번엔 정말 이제 거짓말을 최종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나올 가능성이 커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도깨비도 드디어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한다는 소식.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엔터주의 초강세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자국 입국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물론 한시적이고 내년 말까지고 일방적이었고 왠지 자기의 경기 부양에 이용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 연관되어서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엔터 업계에서는 지금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엔터주의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고 하이브 사태 때문에 주주들의 눈초리도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이슈라도 호재로 작용하기를 기대해야 되는 입장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SM을 비롯하여 4사가 모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SM같이 굉장히 중국 팬덤이 강한 이 가수들을 갖고 있는 아니면은 앨범의 선 주문량에 영향을 미치는 그 중국 따이공들의 영향력이 큰 이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SM 이 위주로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걸 나가서서 만약에 한한령 해제,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사드 보복 이후에 한한령 해제가 됐다고 맨날 뉴스가 나왔지만 그건 잘못 나온 거예요. 한한령 해제를 공식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의 판호를 찔끔찔끔 내준다거나 이렇게 무비자 입국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거나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한 적은 있지만 한한령 제재를 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풀게 된다면 정말로 그 본격적인 모멘텀이 오겠죠.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 보시다시피 여행주는 장중 급락을 맞이했고요. 이런 것에 이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또 염두에 두고 이 엔터주라던가 여행주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일서 위원 오늘 말씀하신 거 경영권 분쟁 관련주, 그다음에 게임주 중에서 펄어비스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엔터주 얘기는 오늘 좀 무게를 많이 두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좀 이런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보고 지금 58분 다 돼가기 때문에 동시효과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은별 앵커. 네, 11월 6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첫 여성 대통령이냐 트럼프 2기의 재집권이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요, 미 대선에 대한 경계감 속에 일제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미 증시가 3대 지수가 일제 1% 이상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나 이 훈풍을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57%가량 상승하면서 다시금 2,591선까지 올라선 채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76%가량 오르면서 757선에서 출발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어쨌든 오늘은요, 미국 대선의 출구조사 그리고 이와 함께 개표가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우리 증시에도 크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선 개장 예상 상황을 보게 된다면요, 삼성전자 보합권 출발, SK하이닉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재탈환하는 데 성공했죠. 2% 이상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 좋습니다. 우선 시장 분위기 2차 전지가 상승하는 것을 본다면 오늘 국내 증시가 좀 해리스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조심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들도 괜찮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5%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권 보겠습니다. 현대차 하락 출발 예고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KB금융이 0.6%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오늘 0.1%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1위부터 5위권 살펴보면요, 2차 전지 오늘 흐름 좋습니다. 바이오주들도 괜찮은 모습인데요. HLB만 보합권이고 5위권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살펴보게 된다면요, 삼천장제약과 클래시스는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반도체 기업인 HP, SP 오늘 강한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11월 6일 수요일, 자 우리 시장 지금 방금 문을 좀 열었습니다. 앞서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늘 상승 흐름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섹터가 중요하죠. 오늘 같은 날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쪽 전체적으로 우리 주요 섹터들이 다 오늘 긍정적인 모습을 좀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한번 흐름 잠깐만 보면 코스피 0.58%, 코스닥은 0.7% 정도 이렇게 오르면서 아까 고은별 앵커 말씀하셨던 동시효과 상황과 좀 거의 유사하게 좀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출발 상황 고은별 앵커 좀 주요 부분별로 자세히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코스피 2,590선 그리고 코스닥도 757선에서 출발을 알린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 대선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을 좀 짓누르는 상황이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요, 내내 미 대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호감도 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근소하게 4% 차이로 앞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에디슨 리서치의 또 출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지금 경합주, 7개의 경합주가 가장 중요한데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구조사조차도 박빙 상황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알아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반등 시도하고 있고 SK하이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2.8%가량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알린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엔비디아의 훈풍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이 점점 더 끈끈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오늘 그에 대한 훈풍이 고스란히 SK하이닉스의 주가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흐름도 괜찮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 어제 5% 이상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 0.6%가량 상승, 포스코홀딩스도 상승 출발했고 퓨처엠 역시나 2%에 가까운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 좀 눈치를 보고 있고요. 완성차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고려양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감원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임주 크래프톤이 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발 악재가 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지금 중징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본사까지도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카카오 오늘 1% 이상 빠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출발 상황 보면요.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들어서 코스닥의 변동성이 유가증권 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우선 시총 상위권을 보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일제히 1% 이상 상승하면서 전일의 하락폭을 만회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기업인 HPSB가 6%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PSB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사모펀드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금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6% 이상의 강한 불고 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 그리고 실리콘투와 같은 화장품 그리고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은데요.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도 여전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시총 상위단에서는요. 3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과연 어떤 업종일까요? 오늘 전기전자, SK하이닉스의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0.47%가량의 상승, 철강금속 어제 업종별 상승률에서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고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대한 기대감이 철강금속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
대통령으로 0.3%, 음식료도 상승 출발하면서 오늘 대부분 종목의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은 좋습니다만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개표 상황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영향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직후의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고은배님께 수고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으로 트럼프 후보가 인디애나와 켄터키주에서 승리를 했다. 그다음에 해리스가 버몬트주에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속보로 개표 결과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두 분 시장 출마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대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전력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합니다. LS라든가 LS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등 자, 관련되어서 이제 변압기 관련된, 송배전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이 그저께였죠. 그저께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일본에 있는 히타치 에너지와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변압기 수요에 비해서 지금 이제 생산량이 좀 상당히 공급량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문을 받게 되면 지금 현재 리드 타임이 한 3, 4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주문하면 3, 4년 뒤에 이제 납품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LS라든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있죠. 자, 이들의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 보면은 효성중공업이라든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너무나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었고, 최근 좀 수주 물량이 조금 주춤했던 부분이 LS 그룹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지금 현재 다들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LS 그룹주들이 조금 약간 소외되어 있었던 분위기에서 오늘 다시 한번 더 크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만큼 LS 일렉트릭이 지금 당장은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미래를 좀 보게 되자면 긍정적이다라고 시장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LS 그룹주들이 좀 더 강하게 LS 일렉트릭이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여기에다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도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AI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이제 수혜주인데, 왜냐하면 이제 HBM에서 있어서 세계 넘버원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인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판단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우지수 30에 포함되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4천조,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보면 4천조가 넘습니다. 전 세계 1위예요, 시가총액상. 여기에다 TSMC, 대만의 TSMC 또한 시가총액이 1,3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150조? 150조도 안 되죠,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또한 지금 현재 155조라는,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이제 마이크론조차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 150조가 넘어가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페널티를 좀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번에 코엑스에서도 SK AI 서밋 2024가 열렸지만 여기서 얘기가 나왔던 게 HBM3 16단 얘기가 나왔고 내년 상반기에 고객사에게 샘플을 건네줄 예정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HBM4에 대해서 6개월 빨리 생산을 해주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부분에서 최태원 회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이 24조에서 25조까지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40조가 넘어가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룸은 상당히 윗방향으로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되고, 그 밑단으로 이제 관련 종목들 보게 된다면 테크윈이라든지 아니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한미 반도체도 최근에
최근에 뭐 독점으로 이제 TC 본딩을 좀 납품하는 부분들이 좀 깨지는 흐름들이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지만 그래도 TC 본딩 쪽으로는 한미 반도체가 상당히 좀 우위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로 좀 바라보게 되자면 뭐 지금 현재 뭐 SMPT라든가 그리고 하나 쪽에서 이제 만드는 부분들 하나 정밀기계 쪽에서 만드는 이제 TC 본딩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TC 본딩 쪽으로는 아직까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미 반도체까지 이제 우리가 좀 장중에 좀 지켜보면서 이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과 관계없이 저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좀 더 강하게 상승 흐름을 구도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 고점이 지금 최근에 보면 24만 원이었어요. 저는 24만 원 충분히 돌파하고도 남는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시각,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 대표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 신 의원님 어떻게 좀 보시는지 말씀 들어주십니다. 네, 이렇게 좀 사이좋게 가는 게 좋겠죠.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 뭐 차세대 산업으로 뭐 배전반에서 여러 그 포럼도 열리잖아요. 주말에 보면은 배전반에서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결국에 거기 보면 묶여 있잖아요. 배터리 전기차가 우리가 뭐 좋아하시는 2차 전지 관련주에 엮여 있는 것이고 반도체가 반도체 뭐 세트업체나 소부장에 엮여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포럼이나 뭐 연설 같은 데서는 이제 배전반의 시대가 오니까 뭐 이렇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배터리랑 반도체는 이게 무슨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이 작동을 해야 자율주행 시대니 인공지능 시대에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2인 삼각 같은 경기예요. 다리가 묶여 있어서 누가 어긋나면은 그냥 주저앉습니다. 같이 동행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그 시작점이 왜 그런지는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 저기였잖아요. 예를 들어 반도체 에코프로비엠하고 저희가 유명하잖아요. 가장 에코프로비엠하고 한미반도체가 마치 그 알고리즘으로 실에 엮인 듯이 연계 매매가 일어난다.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에서 보고서도 그렇게 의심스러운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증권사에 그런 알고리즘 매매가 작동했다. 이 결과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수작업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때 한미반도체랑 에코프로비엠이 하루에 움직임이 정말로 시소 양 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저게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가? 인공지능이 한 매매였죠.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매매가 왜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워낙에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판이 조그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게 싸우는 어떤 상징적인 대상이 돼버린 거죠. 두 개가. 그래서 한미반도체랑 에코프로비엠이 그렇게 뭐 완전 저기죠. 거의 뭐 태양광과 원자력처럼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잘 가고 있잖아요. 다 같이 가야 우리나라는 이 좁아 터진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발 그런 구도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씨앗을. 그 씨앗을 뭐 누가 뭐 기관이 제공을 했는데 왜 개인 투자자들은 맨날 약자인 가운데 우리가 조금 했다고 뭐라 그러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면 기관 외국인이 뭐 반도체를 이용해가지고 2차전지를 누르려고 하고 거기에 또 뭐 금투세가 엮여 있고 뭐 이런 시나리오들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의 상황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1, 2위가 있고 3위에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가 있죠. 4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가 있죠. 자, 1, 2, 3, 4위가 다 같이 빨간색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배전반과 바이오가 같이 가는. 다음 달에 국가바이오위원회도 출범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정권에 지금 1, 2년 차에 했었어야 좀 더 동력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죠. 알테오젠 1위, 시가총액 1위가 바이오고 2위 에코프로비엠, 3위 에코프로. 이게 지금 2차 전지고 4위 HLB 또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시가총액에서 골고루 포진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이좋게라고 하면 또 이제 보기에는 사이좋게 지금 2차 전지랑 바이오가 지금 포진되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코스닥에서는 반도체가 위에 없는 게 여기는 소부장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이 그렇게 크지 못해요. HP, SP가 가장 큰데 10위에 지금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스티랑 특허 분쟁에서 지금 예스티가 완전히 좀 나락으로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HP, SP도 지금 10위 안에 진입을 했으니 반도체 소부장의 어떤 규모로 봤을 때 코스닥 10위면 코스피 시총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어떤 뒤를 잇는 어떤 코스닥의 어떤 저 개념적인 상징적인 존재로 본다면은 지금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런 시장이 매일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얼마나 그런 걸 알았으면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밈이 돌았겠습니까? 그걸 막 공룡으로 괴물로 표현하고 고질라 공룡 해가지고 바이오가 이기니 반도체가 이기니 2차 전지가 이기니 그 이 터진 요 판에서 반도체가 이기고 2차 전지가 이기고 그러면은 누구 하나는 완전히 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안 좋아요. 다 같이 이렇게 올라야지 좀 그 어시장할 수가 있어서 오늘 같은 장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예. 자, 신 의원님 말씀까지 들었고요. 섹터별로 지금 상황, 현재 한 15분쯤 다 됐으니까 섹터별로 지금 상황도 한번 고은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지수단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좋은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요,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서 우선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반도체주들의 강세를 보게 된다면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해리스 부통령 관련 기업들 섹터라고 하겠죠. 이 테마성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에 대한 검색 빈도 높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다시금 탈환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오늘 좀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관돼서 AI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팔란티어가 호실적에 힘입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AI 시장에 대한 성장성 의문과 그리고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기대감에 조금 더 힘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새로운 섹터 반도체와 연관돼서 PIM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HBM과 관련해서 지금 참 패배를 맞이한 가운데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지금 다시금 메모리형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PIM이라고 하는데요. 연산과 저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지능형 메모리라고 하고요. 이래서 오늘 또 새로운 섹터가 또 형성됐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게임 관련 기업들도 좋고요. 대표적인 성장주들 오늘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요. 백종원 대표의 회사인 더본코리아입니다. 이 더본코리아는요. 기관 투자자 청약에서요.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했었고요.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우리사주 청약에서 참패를 하면서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사주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강한 상승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지금 현재 구간 72% 이상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달 24일부터였죠. 시장에 입성한 신규 새내기주 IPO가 다 지금 줄줄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종가까지 더본코리아가 버텨주면서 IPO 시장의 불꽃을 다시 지필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아시아 CM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 그리고 호난테크놀로지도 29%까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기업이죠. 오늘 AI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드로 리튬 관련 기업들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 대장주로서 움직임 이어갑니다. 14%가량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도 오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원전 동맹이 다시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원전 관련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G2파워가 두 자릿대 강세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폴라리스 AI, 그리고 진바이오텍과 같은 다양한 종목군들 오늘 시세를 일제히 지금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종목군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원익홀딩스가 두 자릿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11%가량의 급등세 확인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오늘 하이드로 리튬도 거래량 실리면서 지금 상승 추세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보링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가량의 급락세 확인되고 있고요. 위지역 스튜디오 이슈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지역 스튜디오가 지금 종합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거듭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로 인해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후의 특징 중 어떠한 종목을 선정하셨을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네, 박수민 대표부터 좀 볼까요?
네, 뭐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지금 뭐 게임주들도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크래프톤도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예. 있고 시프트업이라든지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상승 분위기를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지금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게임주들 이제 지스타 2024가 다음 주 14일부터 17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죠. 이 부분들에 대한 뭐 기대감도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중국 시장이 뭔가 좀 열리는 분위기죠. 그렇게 된다면 국내 게임사들의 판호도 열리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면 중국 시장에 있어서 판호가 열린다 했지만 제대로 열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중국 여행에 있어서 무비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고 그리고 실적 또한 지금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게임주들도 하나의 주도 업종으로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뭐 그중에서는 저는 일단 좀 크래프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게임주들 보면 대체적으로 수급 자체가 연기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보다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지금 이제 연기금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패시브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만큼 많은 주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좀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좀 방위산업이라든가 먹거리 관련 종목들도 좀 움직이고 있어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최근 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단기간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인데, 자 먹거리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중국의 지금 경기 부양책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4일부터 열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는 다른 시간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먹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화장품 쪽보다는 화장품 쪽보다는 아무래도 먹거리라든가 엔터라든가 그리고 관련해서 게임 종목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게임이라든가 엔터라든가 그리고 먹거리의 대표적인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자 말씀드리고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현대건설 쪽에서 원전 수주 얘기가 나왔죠. 불가리아 쪽으로 해서 자, 이 부분들이 지금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는데 실제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특허 괴물이고 어떻게 보면 시공이라든가 설계를 못하는 회사입니다. PF 자금이 지금 현재 최대주다 보니까 그리고 시공이라든가 설계는 전부 다 누가 합니까? 현대건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불가리아 원전 대형 원전 2기를 갖다가 수주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본 계약은 실질적으로 EPC가 돼야 되는데 EPC 계약이 내년 한 상반기 정도는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현대건설이 어제는 조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가 현재 주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긴 있죠.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갭을 띄웠다가 지금 현재 음봉을 좀 그리고는 있지만 저는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의 밸류 움직임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좀 대응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PBR로 봤을 때도 0.39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퍼가 6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분명히 현대건설이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루마니아 쪽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이렇게 해서 웨스팅하우스와 현대건설이 지금 현재 같이 유럽 쪽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현대건설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게임주도 있었고 마지막에 현대건설. 이게 불가리아 원전 2기 참여하는 건데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이고 설계를 여기서 현대건설이 맡는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들이었거든요. 사이즈가 20주짜리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좀 큰 그런 사업이 되긴 합니다. 네, 좀 향후 추리 좀 보고요. 신일서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 더본코리아 관심 많으시니까 네. 지금 1분봉에서 20분째 옆으로 횡보 중이거든요. 자, 결국 지금 위아래냐 결정해야 될 때가 점점 오고 있죠. 57,000원 깨지면 버리고
6만 원 돌파하는 강세가 나타나면 한번 추격 매수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지금까지는 뭐 단타밖에 안 되니까요.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스타 이전에 전야제 성격이죠. 대한민국 게임 대상이 발표가 되죠. 전 개인적으로 시프트업에 걸고 있거든요. 저는 스텔라 블레이드가 월등하다고 생각이 돼요. 솔직히. 지금 뭐 나 혼자만 레벨업 미시는 분도 있고요. 넷마블이죠. 그다음에 지금 그 저기 미시는 분도 있죠. 지금 그 저기 넥슨 게임즈 거 미시는 분도 있는데 퍼스트 디센던트, 퍼디라고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텔라 블레이드에 걸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시프트업에 걸어볼 만하다. 지금 일주일 남았거든요. 뭐 다 생각이 틀리니까요. 저는 솔직히 넷마블의 그 나 혼자만 레벨업 얼라이즈는 그 MMORPG이기 때문에 좀 빼고 싶고 뭐 완전 MMORPG는 아닌데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시프트업에 걸고 싶다. 그래서 시프트업을 공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관점입니다. 맨날 말했던 그 뜨거운 냄비를 잡아가지고 얼마 못 들고 있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손 대버리, 뜨거워 던져버리잖아요, 금방.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른 조건 다 제쳐놓고 이것만 해도 반 이상, 50% 이상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투자 성공이. 차일 때 잡아가지고 냄비가 아주 차가울 때 잡아가지고 뜨거울 때 던지면 한참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제가 NC소프트 비판적으로 엄청 많이 말했잖아요. 솔직히. 그쵸? 옛날에 뭐 추억도 얘기하면서 그 시대는 갔다고 리니지 하면서 웰치스 먹고 육개장 먹던 그 시절의 감성이 이제 없다고. 이젠 더 이상 그게 있을 수가 없다고 지금. 지금 예를 들어 페이커 선수가 롤드컵 5회 우승했는데 지금 롤하고 있지.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밤새가지고 리니지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NC소프트가 지금 침체권에 빠졌는데 30 밑으로 갔는데 침체권이란 거는 그런데 이런 적이 2000년도에 상장되었거든요. 2000년도에 상장되고 NC소프트의 역사상 침체권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안 갔어요. 2020년 코로나야 당연히 게임은 오히려 그 호재 주니까 안 갔고 틀어박혀 있으니까 게임만 하니까요. 근데 2024년에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침체권에. 그러니까 만약에 부도가 나지만 않으면 딱 하나 있어요. 부도가 나지만 않으면 NC소프트가 침체권에 빠졌다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 붕괴됐다는 건데 비즈니스 모델만 제대로 찾으면 여기가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2만 원대 초반에 사서 2020년 저점이 고점이 될 테니까 30만 원 초반대에 파는 전략. 주당 한 7, 8만 원 먹겠죠. 네. 이런 전략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다 게임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지금 시그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두 분께서 오늘장 키포인트 어떤 거 선정하셨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현재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더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미 대선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 시장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 이제 돌입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신의원님께서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꼽으셨을까요? 네, 이제 충분히 만든 예수금을 가지고 엔터주의 선별적 접근이 유효한 타이밍이다. 지금 예를 들어 SN 같은 경우가 지금 48.47 RSI 기준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그 이후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공략까지 언급해 주셨고 두 분 결국에는 중국과 좀 연동되어 있는 섹터군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9시 19분, 9시 30분 딱 됐네요. 마지막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황혜수 차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습니다. 네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1위 CDMO 업체로서의 지위를 견고해 나가고 있고, 또한 그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이런 글로벌 1위 업체로서의 지위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종업 중에서 가장 뛰어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글로벌 빅파마 20개 업체 중 17군데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면서 또한 그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5공장 수준까지 받게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확보가 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5공장 이후 6공장에 대한 조기 착공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기적인 그런 그 CDMO 1위 업체로서의 지위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참 올해 많이 정말 회자가 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가격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110만 원 터치 이후에 현재 100만 원 부분까지 가격 조정을 받아온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하시기 오히려 유효한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100만 원 언더, 100만 원 초반 가격대인 현재 가격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130만 원, 손절가는 86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마켓나우 1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 앵커와 이코노미 콕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측을 보면은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공화당의 텃밭이잖아요. 인디애나와 그리고 켄터키 주에서 승리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은 그 민주당의 지지세가 좀 꽤 큰 곳입니다. 버몬트 주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대선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세 가지 섹터로 나눠서 전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2차 전지, 세 번째 바이오 섹터 되겠습니다. 박주군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대선 일단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미국 대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민감했나,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민감했나를 보면 한 최소 1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외교 정책이나 뭐 이쪽으로만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면 한 10여 년 동안에 왜 이렇게 우리가 미국 대선에 경제 분야가 민감해졌냐?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환율과 금융시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자체가 이미 미국의 외국계의 의존도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무역 관련인데, 지금 방금 세 가지 섹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국 대선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세 개가 아까 제가 방금 두 가지 역할을 말씀드렸죠. 금융시장과 환율과의 관계하고 무역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쪽은
철저하게 금융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생물공학부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사실은 바이오 섹터는 미국의 금융 변화에 훨씬 민감한 섹터고요.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금리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죠. 반대로 예.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무역 정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예. 있습니다. 예, 반도체도 약간 그렇고 그래서 미국 대선 결과가 시청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면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분리해서 봐서 해리슨과 트럼프가 됐을 때 각각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판단하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된다면 강달러 기조는 좀 이어질 거고 반대로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면 강달러 기세는 약간 완만해질 거고 뭐 그런 변수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선 뭐 이제 트럼프가 된다면 네.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고 금리 인상이 되면 글로벌 자금 유출이 되니까 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조금 더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봐야 되는 거고 해리슨이 당선된다면 뭐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본시장이 좀 나을 거고 어쨌든 근데 무역 정책에 있어서는 두 사람 다 저는 대동소이하다. 물론 트럼프가 좀 더 강경한 그 미국 자국의 보호주의로 더 가겠지만 해리슨이라고 해서 그 길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돼서 일단 금융 쪽하고 무역 정책 쪽은 그러니까 무역 정책이나 이쪽은 비슷한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되고 금융 정책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산업 분석인데 이건 뭐 세계 무역 전쟁의 핵심이 이제는 반도체가 됐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와 해리스 부통령 후보자의 공약 차이에 따른 시나리오를 좀 말씀해 주시죠. 대표적인 것은 칩스법이죠. 칩스법, 칩스법을 봐야 되는 거죠. 반도체 관련. 예. 그렇죠. 칩스법에서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칩스법을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지난달 25일 날 한 라디오에 나와서 단 10센트의 보조금도 줄 필요가 없었다라고 보통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텍사스 주에 짓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인디애나에 짓고 있는 하이닉스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핵심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짓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핵심 관건이라서 어쨌든 트럼프가 되면 칩스법을 무효화시킨다는 공약이 실현된다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약세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해리슨이 된다면 유지를 하겠죠. 조 바이든이 어쨌든 정권을 받았으니까 유지를 하겠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사정이 다릅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을 잘 보시면 삼성전자가 IR에서 뭐라 그랬냐면 방어적인 차원에서 실적이 괜찮았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중국의 반도체 매출 수출이 꽤 많이 됐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는 반대로 AI 발로 엔비디아 가는 게 많아졌으니까 누가 되든 해리슨이 되더라도 그 중국에 대한 무역 방창비를 높이면 한쪽은 약간 이익을 보고 한쪽은 손해 보는 기준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명암주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네. 여기에 있네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에도 공장을 그렇죠. 짓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선거 결과에 초각각을 좀 곤두세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미국 대선 결과 상관없이 누가 되든 대중국 견제는 지속되겠다 이런 네. 생각은 드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중국 쪽과 그 관계를 맺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네. 이런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들이 또 그 저녁 사이에 또 기사가 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격화하는 미국 그 기술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리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반사이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국이 대중국 무역 보호 정책을 굉장히 기술 억제를 강하게 하면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양면성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생태계 상에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터리요. 네. 예. 근데 반도체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 주력 산업에 대한 한국 수출 의존도를 보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특히 대중국 수출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기술에 대해서 보호 정책을 하면 중간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수출 쪽에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네. 근데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반도체는 분명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거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한쪽으로는 뭐 이득이다 피해를 보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섹터별로 이 부분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반대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득을 보겠죠. 네. 그렇게 해서 각 섹터별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명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서 이따 밝혀주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만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무역 분열을 이렇게 조장할 때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시장에 잃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네. 그 수치를 보니까 한 미국이 한 19% 그리고 네. 중국이 두 번째로 18.9 거의 격차가 맞습니다. 없더라고요. 네, 이런 또 우려도 좀 제기되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반도체 예. 수출을 보면 전체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20% 정도 되거든요. 20% 정도 중에서 예. 미국보다는 중국 수출력이 훨씬 많죠. 중간재 기업이 많고. 그래서 특히 자동차 부분에서 더 세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동차를 우리가 세트를 이야기 안 했지만 자동차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이제 전체 수출 금액으로 보면 이번에 그 미국의 보호주의가 강한 쪽으로 가게 되면 약간 이득은 볼 수 있겠지만 첨단 기술 정책으로 보면 반도체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를 묶을 수가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발 TSMC로 어떤 생태계에 연결돼 있어서 사실은 약간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기술 기차를 못 따라온다면 지금 디램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지금 10나노까지는 못 왔더라도 1Z까지는 왔거든요. 예. 네. 지금 6세대로 가는 1C는 뭐 어쨌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정도 하더라도 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이 어느 정도 따라왔기 때문에 또 저가 공세로 또 들어오기 공격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죠. 예. 이 시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 예. 좀 섹터마다 다르긴 한데 무조건적인 반사 이익은 보기 어렵다.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훨씬 더 이게 빨라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반도체 제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출 물량의 뭐 거의 44% 정도 중국에서 중국이죠. 일어난다고 하는 거 봐서 정말 반도체짜리 시장이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줄다리기 굉장히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네, 들고 맞습니다. 눈치 보고 과연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될까 이것도 걱정이 되고 일단 뭐 그렇습니다. 반도체 메이드 인 USA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워낙 이제 미국 쪽에서 반도체 산업을 자국에 대한 핵심 산업으로 그리고 또 안보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2차 전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대적으로 양호하긴 한데 그래도 두 후보 간에 워낙 성격 차이가 좀 있어서 가장 반대적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아니다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극명하게 갈린다 측에서 설명하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예, 일단 바이든 지우기를 하겠죠, 당연히. 바이든 지우기를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있는 IRA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할 것이다. 특히 이 IRA법 자체를 아마 유지하는 것을 반대할 거고 그렇게 되면 전기차 수요 자체가 줄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트럼프가 되면. 반대로 해리슨이 된다면 이 기조를 계속 가는 걸로 가겠죠. 네, 바이든 거기다가 정부에,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 트럼프가 지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러스트 벨트 쪽은 예. 이전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시장은 어쨌든 지금의 캐즘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시장으로 갈 것이다. 근데 또 일설에서는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를 나서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거로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성향은 만약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2차 전지 쪽은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쪽이고 반대로 해리슨이 된다면 현재 바이든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IRA법도 지속할 것이고 2차 전지를 탑재한 전기차 시장의 확대는 캐즘을 좀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진짜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쪽에서는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이쪽 좀 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전통 차 산업 이쪽.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임기 첫날 뭐 전기차 보조금을 싸그리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좀 강력한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전기차 업계의 사람을 좀 인터뷰해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설령 2차 전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비우호적으로 나오더라도 사실상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일부 축소하거나 아니면 보조금 그러니까 예산을 좀 제한하는 측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게 지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시각에 일부 동의를 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가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진르 부분을 극단적인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예. 그리고 미국 그렇게 자동차 생각하시는 업계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러스트벨트가 여전히 이번에 자동차 시장을 보면 분명한 거는 폭스바겐과 GM은 굉장히 하락을 했고 토요타와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급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대조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쪽에서 어느 쪽이 강세를 보이냐의 차이로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는 분명히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전기차 흐름과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로 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걸 없앨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나마 이제 괜찮은 게 바이오 섹터입니다. 미국 대선 누가 돼도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바이오주 여러 가지 수혜에 대한 느낌들은 나타나고 있는데 공약 내용 및 시나리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달에 이제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역량 보고서 리포트를 보니까 지금 해리슨 후보는 바이든 정부의 캔서 문샷이라고 해서 미국 암 정보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서 이런 것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거를 해리슨은 무조건 유지 강화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 해리슨 된다면 바이오주는 뭐 지금보다 꽤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약가 인하를 일단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자국 내 필수 의약품 생산, 그다음에 공적 부조 사회보험 계획 등을 언급했으니까 기존 바이든 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다 처리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바이오주는 약간 악재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정책 자체도 일단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성장주인 바이오주가 일단 1차 타격을 받는 데다가 미국의 약가 인하라든지 자국 보호주의를 가면서 바이오주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고 반대로 해리슨 된다면 뭐 이런 기존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리슨 후보 쪽에서는 바이오 제약 연합을 통해서 미국, 중국, EU, 한국, 일본을 통해서 이 공급망 강화를 하기 때문에 바이오주는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이 바이오주도 두 후보 간에 극명하게 아마 명암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래도 양호한 섹터라고 봐도 사실 두 후보 간 바이오 의약품 관련해서 의견 좀 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명암은 일부 엇갈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네요. 중국 쪽에서 생물보안법 이쪽 미국 쪽에서 중국을 좀 막는 흐름이 그건 좀 수혜이긴 한 거죠. 분명한 수혜죠. 우리 바이오 시밀리 기업에서는 분명한 수혜를 봐야 되는 거죠. 예, 그거까지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해서 저희가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sektor로 나눠서 좀 산업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9시 한 48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 박주건 대표는 여기서 좀 인사드리고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할 만한 좀 힘은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대선에 대한 관망심이 좀 짙게 깔려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선거 예측 결과는 발표되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이어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